오늘은 중국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중국 문명도 앞서 공부했던 문명과 마찬가지로 큰 강력에 등장하는데 중국에서 등장한 최초의 문명은 황하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문명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황하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명이 발생하면서 포괄적으로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이 황하유에서 등장한 이 문명은 일찍 기원전 2500년경에 등장을 하였고 또 앞선 문명과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했어요. 다만 이때 중국 최초의 문자는 아직까지 해독이 되지 않고 있지. 그리고 이제 강력한 권력 조직, 정치 조직이 등장하면서 초기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최초의 중국의 왕조를 하라고 하. 이거는 이제 중국 역사책에 기록된 최초의 왕조로서 사실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았던, 다시 말해서 중국 최초의 왕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왕조야. 다만 사기를 비롯한 중국 역사책에 그 예전부터 이제 기록은 돼 있었지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다가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이리두라는 지역에서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지역이 사기에서 얘기하는 하의 수도와 거의 일치하고 또 이 이리두 유적에서 커다란 궁궐 유적과 또 거기에서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요 근래 와서는 하나라도 이제 중국 최초의 왕조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라가 남겨놓은 문자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해독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의 유적 유물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 유물의 수준을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강력한 권력과 그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존재가 만든 거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이리두 유적을 하나라의 유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라를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예요. 다만 이제 그 하나라의 세부적인 상황은 이제 잘 모르고 어쨌든 이러한 이제 하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가 결국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무너뜨린 이 하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상이야, 상. 다시 예전에는 이것을 이제 은나라, 은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주나라에서 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은나라라고 불렀고 그것이 최근까지 내려왔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 나라 사람들이 은이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는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서에도 이제 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를 멸망시키고 성립을 해서 황하 중요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수립을 했고 마지막 수도는 은허였어요. 이들은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고 제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돌과 나무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지. 그리고 달력은 태음력을 만들어 사용했고, 또 이 달력을 이용해서 달력을 제사와 농경에 이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각골문. 이 각골문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상도 하와 마찬가지로 전설상 내지는 신화상의 국가로 보았던 거지.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초에 대대적인 이 은허 지역을 발굴한 결과 거기에서 바로 무엇이 나왔느냐? 여기에서 갑골문이 나오고 있어요. 갑골문이라고 나중에 이름 붙인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유적 유물에서 뭐가 나오느냐? 많은 갑과 갑은 뭘까? 거북의 껍데기인데 주로 배껍데기. 또 하나는 홀은 이거는 주로 소뼈. 또 소뼈에서도 견갑골. 사람으로 얘기하자면은 어깨뼈에 해당하는 이 견갑골이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바로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된 상형 문자를 세월이 지나면서 각골문 또는 갑골문자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지. 그러면 이 갑골의 용도는 뭐였느냐? 바로 점을 치는 용도에 사용했던 거예요. 갑과 골을. 즉, 이 상은 국가의 중대사를 점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국가를 주도해 나갔었는데, 그러면 이 각골에 기록된 건 뭐냐? 바로 점을 치고자 하는 내용.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신의 뜻을 묻는 거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을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왕이 어디로 가서 사냥을 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거북이 껍데기라든지 소뼈를 불 위에 올려서 그 타면서 금이 가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 가는 것을 해석을 해서 사냥을 가지 말란다. 또는 뭐 전쟁을 해도 좋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결과를 다시 각골에 새겨놨어요. 그것이 뒤늦게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 만에? 대략 3,500년 만에, 3,500년 내외 전 것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갑골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해석을 사실 완벽히 못했고, 점차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그 갑골 문자를 해석을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마천이 쓴 사기의 내용과 상당 부분, 그러니까 뭐 단순 수치적으로 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20세기 초반부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 갑골문, 또 갑골문자가 지금 한자의 원형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중국,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를 발달한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순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선생님 이름을 해서로 썼을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글자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전서로 쓰면 거의 그림과 비슷하게 돼요. 중국에서 이 전서가 이제 완성이 되고 통일된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진시황의 통일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 글자가,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의 글자가 더 복잡했는데 그나마 요걸로 좀 간단한 글자로 만드는 것이고, 이 당시로서는 진나라 때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면서 이게 복잡하니까 좀 더 쉬운 글자로 만들고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마지막에는 아주 편하게 쓰기 위한 흘림체가 나오는. 선생님, 요 승자 하나만 초소를 쓰자면은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그림 글자, 상형 문자지. 그런데 이 전서 이전의 글자가 금문이에요, 금문. 이거보다 더 그림 같은 글자예요. 이건 언제 때 글씨냐? 주나라 때 글씨입니다. 주.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림 같은 건데, 바로 이 금문의,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 금문의 원형이 된 것이 바로 각골문.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 한자의 뿌리를 거슬러 쭉 올라가면 바로 각골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골문은 그 당시 용도는 점을 치기 위한 용도로서 썼던 상형 문자였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지금의 한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런 이제 상의 신분제를 살펴보면은 일단 최고의 존재로서 왕이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서 귀족이라는 지배층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배층은 평민들로서 곡물과 요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민, 뭐 농민도 있을 수 있고 상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께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최하층으로서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상의 풍습 중에 하나는 순장의 풍습. 다시 말해서 왕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매장을 해요. 물론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 매장하느냐? 노예를 죽여서 매장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의 왕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다. 그 다음에 신분적 경제에 철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상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중국 지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중국에는 큰 강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우리 발음으로 하면 황하. 이거를 중국 발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 발음으로 황하, 중국 발음으로는 황허.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황허라고만 하면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강자를 붙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큰 강은 더 황하고 더 긴 강이 있어요. 남쪽에. 예, 요것이 창장, 우리 발음으로는 장강. 그런데 이제 이것도 창장이라고만 발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창장강이라고 강자를 떠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강강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명 또 뭐라고도 쓰냐면은 양쯔강이라고 얘기해요. 양쯔강. 우리 발음으로 얘기하면 양자강. 중국식 이름 중에 종종 양자강이 있지. 예. 글씨가 양쯔강은 안 나오네. 창장까지는 나왔지. 중국 발음하면 이것도 양쯔장이겠고, 우리 발음은 그냥 양자강. 중국식 이름 중에 종종 나오는 건데, 네. 원래 그러니까는 하나 상이나 다 이 황하, 중류 일대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보다 더 이 동쪽에 있었던, 서쪽이겠죠. 이 서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 상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랑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결국은 상을 무너뜨리고 상의 영역보다 더 넓은, 그래서 이 창장강 일대까지는 아주 커다란 국가를 만들게 돼요. 이게 바로 주나라. 그런데 이제 이 주나라는 이 넓어진 영토와 또 크게 늘어난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봉건제. 봉건제라는 걸 만드는데, 이 봉건제 핵심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이제 원래는 은나라의 영토였다고 할 때 주나라 영토가 엄청 커졌어. 그랬을 때 이 주나라는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그 지역 중심지는 왕이 직접 통치하고, 이 나머지, 이 중심지보다 훨씬 넓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했을까? 친족과 공신,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 주나라를 세우고 또 이 상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 각각으로. 여기는 아무개, 여기는. 만약에 봉건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왕이 돼서 이 봉건제를 시행할 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뭐 자식이라든지 동생이든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너는 여기 집에, 너는 여기 집에. 그래서 자기 가족, 친족, 그리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지금 얘기한 대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럴 때
이때의 친족이나 가족들을 제후에 임명을, 제후에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사실상 왕으로서요. 그러니까 왕은 직할지를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종의 제후를 통한 간접 통치를 하는 것이지. 이럴 때 이러한 제후와 왕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혈연적 종법제와 천명사상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혈연적 종법제는 뭐냐? 이 왕이면 왕, 이 왕과 왕의 직계, 적장자가 뭘까? 무조건 일반적으로 맏아들이 되겠지. 그 왕을 위를 이어갈 수 있는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즉 상호관계. 왕 있으면 여기 왕자가 있지. 왕자가 태어났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면은 이 사람의 또 큰아들이 왕이 되겠지. 이런 상하의 이런 관계를 종법제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 봉건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규범이 돼. 또 하나는 뭐냐? 천명사상. 이때 왕들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해 나갈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천명사상이에요. 하늘의 명에 의해서 자기는 왕이 되었고 또 하늘의 명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통치를 합리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는 그래도 통치를 할 때 강압적으로 통치하지는 않고자 했었지. 그래서 이때 내세웠던 것이 덕치주의. 뭐야? 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는 힘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법으로만 다스린다. 라는 것보다는, 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천명세상과 이 덕치주의는 바로 이 주나라 통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봉건제가 단점이 있어요. 한계점 뭘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분명히 알았어. 왕이 있고 여기저기에 제후가 있었는데 이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왕과 제후와의 관계가 부자지간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 왕이라는 존재의 어떤 권력은 이 사람의 자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후라는 사람, 이 지역에서는 사실 왕급인데 이 사람의 권력도 이 사람의 자식대로 쭉 세월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지간이었다 4천, 6천, 8천 하다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남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지금 내 형제지간, 내 후손이 만약에 200년, 300년 지나갔을 때 걔네들은 어떤 관계일까? 우린 현재 형제였어. 내 동생이 있고 내 형이 있어. 우리 형제야. 각각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 낳고 200년, 300년 넘어갔을 때는 그것은 혈연이라고 볼 수 없겠지 거의. 그래서 이러한 혈연 관계가 약화되면서 또한 왕실의 권위는 약화돼서 결국
주나라의 권력과 주나라의 힘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다음으로 주나라의 이제 토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정전제. 이 정전제는 봉건제와 함께 주나라를 지탱하던 경제 제도로서 무슨 뜻이냐? 이게 운물정책. 즉 땅을 대략 우물 모양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땅이 몇 개지? 9개. 그러면 8가구가 각각 농사를 짓고 요 한 군데서 공동 노동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수확물을 국가에 바치는 이러한 토지 제도이자 또 조세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져요. 이거는 우리가 들었던 맹자가 설명하고 있는 토지 제도로서 주나라에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제도로서는 봉건제, 경제 제도로서는 정전제가 주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체련제도가 점차 멀어지는 가운데 주나라의 힘이 약해질 때 외부에서 결국 침략을 받아요. 더 서쪽에서 견융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 견융의 침략으로 수도였던 나급이라는 곳에서 결국 호경이라는 곳이에요. 로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겨. 이게 서쪽에 있었고 이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봉건제와 정전제가 시행되던 그리고 그래도 주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던 이 시대를 주나라라고 하면서 수도가 일로 옮겨간 거와 구별할 때는 앞쪽을 서주, 즉 견융의 침입으로 완전히 쫓겨서 수도가 옮겨간 다음부터는 동주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봉건제가 사실상 붕괴하고 주나라의 통치는 점차 약화되고 아까 했던 제후들이 각각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서 각각 자기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은 바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